신창섭, 아니 김창섭 디렉터, 메이플 스토리 관련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영상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으로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가벼운 이미지는 제외하고 김창섭 디렉터가 실제로 어떤 운영을 보여줬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중들은 그를 단순히 웃긴 밈으로 소비하지만 실질적인 행보를 보면 그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의 구조를 뜯어고친 기업가에 가깝습니다. 자신을 향한 조롱 섞인 밈조차 여론 관리에 이용했을 정도로 계산적인 인물이죠. 2023년 김창섭 디렉터가 취임했을 당시 메이플 스토리의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심지어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이는 단순한 과태료 처분이 아닙니다. 게임사가 유저에게 알리지 않고 확률을 조정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된 사건이죠. 게임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서비스 존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큐브 사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임 강원기 디렉터 시절부터 이어져 온 리부트 월드 문제였죠. 거래가 불가능한 대신 성장 재화를 5배 더 주는 서버. 초기에는 진입 장벽 완화가 목적이었지만 강원기 디렉터 시절에 최종 데미지 버프 이후로 유저들의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었고 이 시스템은 본섭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죠. 본섭에서 수천만 원을 써야 맞추는 스펙을 리부트에서는 돈 한 푼 안 쓰고 달성한다. 이러한 격차는 일반 월드 유저들에게 박탈감을 주었고 이는 곧 일반 월드 아이템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밖으로는 확률 조작이라는 법적 리스크, 안으로는 매출을 책임지는 핵심 유저층의 이탈.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김창섭 디렉터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매출의 30%를 차지하던 큐브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었죠. 큐브 판매 중단. 표면적으로는 규제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의 종말이나 과금 유도 완화처럼 보였지만 기업 입장에서 수익 모델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넥슨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완전히 뒤바꿨죠. 과거의 메이플 스토리가 유저에게 큐브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직접 판매해서 단가 곱하기 판매량으로 매출을 올리는 구조였다면 김창섭 체제의 메이플 스토리는 유저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거래소로 변모합니다. 예전에는 매소로 아이템을 강화하는 수단이 단순히 스타포스 정도가 끝이었다면 이젠 잠재 능력까지 추가되었으니까요. 이때부터 넥슨의 수익 타겟은 확률에서 시간으로 이동합니다. 최상위 스펙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매소의 양은 실로 천문학적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유저가 하루에 몇 시간씩 사냥을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수년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액수죠. 즉 돈은 많지만 시간은 없는 고자본 유저, 소위 고래들은 사냥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스펙에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넥슨이 개입합니다. 사냥할 시간이 없는 고래들은 넥슨에게 현금을 주고 메이플 포인트를 충전하고 메소 마켓에서 일반 유저들이 시간을 갈아 넣어 생산한 메소와 포인트를 교환합니다. 즉, 넥슨은 직접 아이템을 팔지 않아도 유저들이 스펙업을 욕망하는 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 속에서 안전하게 통행세를 걷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 프론티어 패스 같은 구독형 상품을 출시합니다. 흔히 BM이라고 부르죠. 이는 글로벌 게임들의 배틀 패스처럼 재미나 치장을 위한 선택적 구매가 아닙니다.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 재화를 인질로 잡은, 사실상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 외에도 메이플 포인트를 소모하게 만드는 컨텐츠들을 출시하며 메소마켓의 활성화를 노립니다. 이처럼 김창섭 디렉터는 운을 파는 게임에서 시간과 성장의 권리를 파는 게임으로 체질 개선을 마쳤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가 메이플 스토리의 구조적 문제를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MMORPG, 특히 메이플 스토리와 같은 장수 게임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는 재화의 무한 공급입니다. 몬스터는 끊임없이 리젠되고 유저들은 24시간 사냥을 통해 매소를 생산하죠. 반면 소모처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김창섭 디렉터는 취임 이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이 매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결정성 너프, 매소 획득량 제한과 매소 소모처 확대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러한 긴축 재정은 신규 유저들의 정착을 어렵게 만듭니다. 기존 유저들은 이미 축적된 자산과 스펙이 있어서 버틸만 하지만 신규 유저들은 그게 힘드니까요. 김창섭 디렉터가 이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잘 알고 있겠죠.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유저층의 고령화에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주축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즉 경제력을 갖춘 린저시화된 게이머들이죠. 이들은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이나 고비용 스펙업에 익숙한 반면 유입을 노려볼 만한 10대나 20대 초반 게이머들은 메이플의 높은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합니다. 즉, 쉽게 이탈하는 신규 유저를 붙잡기 위해 굳이 BM을 완화하는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남은 고인물 유저들의 객단가를 유지하는 보수적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리부트 월드입니다. 넥슨이 설계한 시간의 유료화 모델은 돈을 써서 시간을 단축해야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옆 동네에 돈을 쓰지 않고 시간만 투자하면 쉽게 강해질 수 있는 서버가 버젓이 존재한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죠. 즉, 리부트 월드에 대한 제재는 본섭 유저들의 박탈감을 달래기 위한 감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하지만 김창섭 디렉터는 리부트를 단번에 삭제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대신 서서히 말려 죽이는 이른바 고사 작전을 선택합니다. 신규 유입을 차단해 장기간 캐릭터 생성을 막아 서버에 피가 도는 것을 막고 결정적인 순간 공정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치명타를 날립니다. 바로 매소 획득량 너프입니다. 근데 리부트 월드는 유저 간 거래 불가라는 강력한 페널티가 존재하는 서버입니다. 이 페널티를 상쇄해주던 유일한 이점인 매소 획득량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페널티는 그대로 둔 채 이점만 도려낸 철저한 불공정 패치였습니다. 이 패치의 결과는 뻔합니다. 이미 성장을 끝낸 기성 유저들은 타격이 적었지만 이제 막 진입한 신규 유저들에게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유리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는 리부트 유저들끼리의 갈등을 유도했고 너프 이후로는 더 이상 리부트를 할 이유가 없으니 결국 서버 인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도시 서버였던 리부트가 총우석 서버로 전락해 힘을 잃자 그제야 그는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바로 리부트 월드 삭제, 즉 일반 월드화였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본섭 유저들은 그를 신창섭이라 부르며 열광했고 리부트 유저들을 공격하는 선봉장이 되어주었습니다. 즉, 김창섭 디렉터는 구조적 결함도 해결하고 BM도 출시하기 위해 리부트를 없애는 과정에서 유저끼리의 갈등을 만들어내 비난의 화살을 돌린 셈이죠. 이러한 김창섭 디렉터의 유저 갈라치기 전략은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예가 바로 넥슨 크리에이터즈입니다. 리부트 유저들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하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이 탄생했습니다. 넥슨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유저 결제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케팅을 돕는 수준이 아닙니다. 크리에이터와 게임사를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린 겁니다. 매출이 올라야 본인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크리에이터들은
게임사의 과금 유도 정책이나 불합리한 패치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넥슨 크리에이터즈는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일반 유저와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유저가 게임 내에서 대놓고 현금 거래를 시도하거나 계정을 공유하면 즉시 제재를 당하지만 크리에이터들은 방송 배너의 버젓이 현금 거래 사이트를 홍보하고 대리 육성 콘텐츠를 진행해도 묵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치 기술은 바로 직업 밸런스를 이용한 내전 유도입니다. 리부트라는 공공의 적이 사라지자 유저들의 분노는 서로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섭 디렉터는 밸런스 패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각 직업에 필요한 구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그 구조 개선이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2025년 8월 전 직업 구조 개선 예고. 플레이미자드는 실수에 가까웠다고 시인까지 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테스트는 1주. 9월 패치는 운영진이 캐릭터를 플레이나 해봤는지 의심받을 정도였습니다. 본섭 적용 다음 날 기습 패치로 또 구조 변경. 유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조가 망가졌는데 딜은 오른 직업, 배부르다며 공격당합니다. 신규 직업래는 상향, 기존 하위권은 방치, 박탈감만 쌓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유저들은 내 직업 개선해달라, 대신 저 직업 너프해라 를 외치며 서로를 공격합니다. 1주 태섭, 기습 패치, 졸속 개선. 유저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진짜 문제는 묻혔습니다. 운영진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가장 가성비 좋은 통치 수단인 셈입니다. 2023년 11월 김창섭 디렉터는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맹목적으로 타인을 혐오하는 문화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그런 그가 직접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을 봐서는 그가 혐오를 반대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반할 때만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은 그가 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도 보입니다. 보통의 대기업 임원이라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되어 조롱당하고 심지어 욕설 섞인 가사로 노래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법무팀을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김창섭 디렉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기괴한 밈 현상을 제재하기는커녕 가만히 지켜보며 방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공식 라이브 방송에서 그 부분을 직접 언급하며 유저들이 더 신나게 떠들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신창섭 밈이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하자면, 본섭 유저들에게는 게임의 재미보다 오직 아이템 가치 보존에만 혈안이 된 쌀먹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반대로 김창섭 디렉터는 그런 유저들의 탐욕스러운 요구사항을 들어줬다가 손해를 보는 고뇌하는 리더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리부트 유저를 비하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소위 쌀먹 프레임화가 핵심이 되었죠. 김창섭 디렉터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이 밈을 놔두는 게 자신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지 세탁입니다. 큐브 사태 직후 넥슨과 디렉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기꾼, 불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보고도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이자 여론은 미묘하게 반전되었습니다. 이걸 참네? 멘탈 좋다, 유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조롱을 묵인함으로써 권위적이고 딱딱한 임원이 아니라 유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줄 아는 쿨한 젊은 리더라는 이미지를 획득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신뢰도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론의 중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김창섭 디렉터의 패치는 매웠습니다. 매소 획득량을 제한하고 결정석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유저들이 싫어할 만한
패치를 강행해야 했습니다. 원래라면 유저들이 반발하고 드러눕거나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창섭 밈이 방패가 되어줍니다. 유저들이 패치 내용에 분노하기보다는 신창섭이 또 정상화했네, 다 해줬잖아 라며 상황을 밈으로 소비하기 시작한 거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악재가 하나의 유의거리로 변질되면서 분노의 농도가 옅어지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김창섭 디렉터는 이 마취 효과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식 석상에서 밈을 언급하며 너희가 뭘 하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거죠. 지금까지 김창섭 디렉터의 운영 방향을 보면 하나는 분명합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숫자로만 보면 성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서 유저들의 만족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창섭 체제의 메이플은 더 재밌는 게임이 되기보다는 더 오래 버티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화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연명이었는지는 앞으로의 결과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